전국에서 9년째 가장 잘 사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청년들은 짐을 싸서 떠나고 빈 상가는 늘어만 가고 번 돈은 매년 20조씩 도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1인당 소득 전국 1위. 한때 걔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던 도시. 그런데 정작 그곳 시민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1년에 94조를 버는데 그 부의 5분의 1이 매년 어디론가 증발합니다. 도대체 이 부자 도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건 울산만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 그 돈이 어디로 새는지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시의 명암부터 보겠습니다. 울산은 9년 연속 전국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시민 한 사람당 만들어내는 부가 8,519만 원, 전국 평균의 약 1.7배에 달합니다. 도시 전체로 보면 1년에 무려 94조 원을 벌어들이죠. 숫자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울산에서는 걔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자, 그런데 통장에 찍힌 숫자는 큰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없는 직장인 아시죠? 월급 명세서 맨 윗줄은 화려한데 빠질 거 다 빠지고 나면 한숨만 나오는 그 느낌. 이 도시가 딱 그렇습니다. 명함은 전국 1등인데 거리로 한 발만 나가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울산 부도심을 걷다 보면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인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한참을 걸어도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때 손님으로 북적이던 거리가 통째로 식어가는, 마음이 답답해지는 풍경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울산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20.9%, 전국 평균의 약 2배이자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5집 건너 한 집이 불 꺼진 채 비어있는 셈이죠. 청년들의 사정은 더 막막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짐을 들싸 떠납니다. 울산의 청년 실업률은 12.3%,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치예요. 일하는 청년의 비율을 뜻하는 청년 고용률은 39.1%까지 떨어지며 40% 선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2년 사이 20대와 30대 청년은 18,000명 넘게 이 도시를 빠져나갔고요. 사람이 줄어드니 도시의 크기 자체가 작아집니다. 2024년 7월 울산 인구는 109만 9천여 명으로 내려앉으며 11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2008년 100만을 넘긴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깨진 벽이에요. 한번 빠져나간 사람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하다는 도시에서 청년은 떠나고 상가는 비고 인구는 줄어듭니다. 상식적으로 가장 잘 버는 도시라면 거리도 가장 활기차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통계 속 울산과 거리 위의 울산. 같은 도시인데 전혀 다른 두 얼굴이 한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분명 1년에 94조를 버는데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도시가 번 94조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첫 번째 단서는 돈의 행선지에 있습니다.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자동차가 굴러나오고 배가 바다로 나가고 석유 화학 제품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한 해 94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돈이 도시 안에 머물지를 못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는 도시가 한 해 동안 죽어라 일해서 부를 만들어냈는데 그 부의 5분의 1이 손에 쥐기도 전에 도시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게 울산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울산에서 만든 부 가운데 약 20조 원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국가 데이터처가 집계한 지역 소득 통계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울산이 그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21%가 넘는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겁니다. 어렵게 들리는 이름이 하나 붙어 있어요. 지역 외 순수 취본 원소득이라고 합니다. 말은 복잡한데 뜻은 단순합니다. 이 도시에서 번 돈에서 다른 도시로 빠져나간 돈을 뺀 값이에요. 쉽게 말하면 울산에서 번 돈이 매일 아침 서울로 출근하는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본사가 어디 있느냐에 있습니다. 울산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큰 회사들, 그 본사는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요. 공장은 울산에서 돌아가지만
한 해 영업해서 남긴 이익과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은 서울 본사 장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월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사 통장을 거쳐서 내 손에 들어오긴 하는데 정작 그 회사 근무는 다른 도시에 있는 셈이에요. 생산은 울산이 하고 소득은 서울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이해가 안 가는 통계가 나와요. 울산의 1인당 생산은 9년째 전국 1위인데 정작 시민한 사람이 손에 쥐는 개인 소득 순위는 서울에 밀린 지 오래입니다. 많이 만든다고 그게 다 내 몫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손에 쥐는 돈이 적으니 자연히 씀씀이도 줄어듭니다. 같은 해 울산의 최종 소비 증가율은 0.9%였어요. 전국에서 거의 바닥입니다. 도시가 만들어내는 부는 어마어마한데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살림은 좀처럼 펴지지 않는 거죠. 통계수 울산은 부자인데 거리에서 만나는 울산 시민의 지갑은 자꾸 얇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울산은 돈을 못 버는 도시가 아닙니다. 번 돈이 머물지 못하는 도시입니다. 통장에 큰 숫자가 잠깐 찍혔다가 손에 쥐기도 전에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 밖으로 새는 돈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안에 남은 돈조차 누군가에겐 닿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이번엔 한 공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정문을 통과하고 같은 라인 앞에 서서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땀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 하나로 누구는 평생을 보장받고 누구는 매일 흔들립니다. 울산의 자동차 생산직,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킹산직이라고 불리죠. 회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대차 기술직 평균 연봉이 2023년 기준 약 1억 500만 원입니다. 보너스까지 더하면 1억을 훌쩍 넘기는 분도 많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복지도 두텁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일자리입니다. 문제는 같은 공장 안에 바른 줄이 있다는 겁니다. 정문 앞에 두 줄이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정규직 줄, 다른 한쪽은 하청과 협력사 줄입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받는 돈도 다르고 보장도 다릅니다. 한쪽은 평생을, 다른 한쪽은 계약 기간을 셉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이 다를 뿐 정규직과 하청으로 신분이 갈리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야기인데요.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 안 의료시설을 쓰지 못하고 밖으로 실려나가야 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다쳤는데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달랐던 겁니다. 물론 이건 모든 하청 노동자가 겪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사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경험이 그 선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한 공장에서 20년을 일했는데 바로 옆자리 사람과 신분이 다르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같은 기계를 만지고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데 월급 봉투의 두께가 다르고 미래의 무게가 다르다면요.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시나요? 이쯤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이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업은 지금 초호황이에요. 생산직이 2만 명 넘게 부족합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배를 못 만들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청년은 오지 않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 사이 울산의 20대와 30대 청년이 6.9%, 18,984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빈자리는 누가 메우고 있을까요? 울산 동구의 외국인 주민은 2021년 2,953명에서 2025년 10월 10,572명으로 늘었습니다. 258% 증가입니다. 단위 면적당 외국인이 28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밀집한 동네가 됐습니다. 일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은 안 옵니다. 그 자리를 외국인이 채웁니다. 이게 지금 울산에서 봉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 안 올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좁고 들어가도 심둔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자리는 바늘구멍입니다. 운 좋게 들어가도 옆에는 다른 줄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도시인데도 그 좋은 자리가 내 자리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고 떠나는 겁니다. 전직 생산직이 배달 헬멧을 들고 오토바이에 오르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공장 문은 좁았고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은 갈렸고 못 들어간 사람은 도시를 떠나거나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좁았고 갈렸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돈이 새는 진짜 구조를 한 단계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울산이 1년에 번 돈을 딱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100원이 어디로 흩어지는지 따라가 보면 왜 부자 도시 시민의 지갑이 얇은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맨 윗단입니다. 가장 큰 덩어리가 본사 배당과 영업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공장은 울산에 있는데 금고는 서울에 있으니까요. 앞에서 봤듯이 부가가치의 21%, 무려 20조 원이 매년 이렇게 도시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두 번째 단입니다. 남은 돈에서 사람 몫이 줄어듭니다. 차체를 붙이고 용접하던 자리가 하나둘 기계로 바뀌었거든요. 자동화가 깊어질수록 같은 100원을 벌어도 그 돈이 사람 손을 거쳐 동매로 흘러드는 길목 자체가 좁아집니다. 세 번째 단입니다. 그렇게 좁아진 인건비마저 층층이 나뉩니다. 일은 맨 아래 하청이 하는데 돈은 위로 올라갈수록 두꺼워지는 다단계 구조죠.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임금은 한 번 더 눌립니다. 네 번째 단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던 분들도 나이가 듭니다. 정년을 맞아 한 분씩 떠나고 그 빈자리는 새 청년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시가 벌어들이는 돈에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은 또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 단입니다. 윗단을 거치며 얇아진 돈이 시민 지갑에 닿을 때쯤이면 쓸 여력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소비 증가율은 0.9%, 전국 하위권입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예요. 결국 동매 상가가 먼저 무너집니다. 집합상가 공실률 20.9%, 전국 평균의 2배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갈 말이 있습니다. 외부 효과라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지도 않은 일의 손해를 엉뚱한 내가 떠안는 걸 말합니다. 본사가 어디 있을지, 어느 공정을 기계로 바꿀지, 그건 울산 시민이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텅 비는 상가의 월세는 울산 자영업자가 떠왔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닥친 일도 아니었습니다. 2014년 현대중공업은 3조 2천억 원 적자를 냈고 해양 플랜트는 45개월 동안 새 일감을 단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3,500명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났고 2018년에는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 가장이 20년 다닌 일터에서 짐을 싸던 그 시기, 동구의 골목 상가도 같이 셔터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그 100원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돈은 본사로 빠져나갔고 자동화에 자리를 내줬고 하청 다단계에서 눌렸고 정년으로 흩어져졌고 끝내 시민 지갑 앞에서 말라붙었습니다. 떼이고 빠지고 새어나갔습니다. 시민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노조가 욕심을 부려서도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부가 만들어지는 곳과 머무는 곳이 처음부터 분리되도록 설계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건 덜 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부가 당신 곁에 머물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의 정체가 이제 보이시나요? 내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돈이 흐르는 길이 애초에 나를 비켜가도록 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정해진 운명일까요? 다른 도시들은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면 답이 보입니다. 여기 자동차로 먹고 살던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같은 병을 앓았는데 한 도시는 무너졌고 한 도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먼저 무너진 쪽을 보겠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한때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1950년대 인구가 약 2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0만 명대입니다.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자동차 일자리는 1999년 132만 개에서 10년 만에 65만 개로 반토막 났고 결국 2013년 도시 자체가
재정 파탄을 맞았습니다. 빈집이 거리마다 늘어섰습니다. 한 산업에 모든 걸 걸었던 도시가 그 산업이 흔들리자 통째로 가라앉은 겁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8년 군산을 떠올려 보세요. 한국 GM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한 번의 폐쇄로 직간접적으로 생계가 걸린 사람만 약 15만 6천 명이 흔들렸습니다. 공장 하나가 멈추자 도시 전체가 함께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병을 앓고도 살아난 도시가 있거든요. 독일의 루르 지역은 탄광과 제철로 먹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 산업이 무너지자 도시는 주저앉는 대신 방향을 틀었습니다. 옛 공장 부지를 지식과 미래 산업의 터로 바꿔냈죠. 스페인 빌바오는 더 극적입니다. 쇠락한 공업 도시에 미술관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도시 전체를 문화도시로 되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빌바오 효과라고 부릅니다. 무너질 줄 알았던 도시가 선택 하나로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울산은 어느 쪽일까요? 다행히 주저앉는 쪽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는 울산에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만 약 2조 원, 2026년부터 연 20만 대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다음 산업으로 갈아타는 중인 겁니다. 멈춰있던 생산직 공채도 2024년에 다시 열렸습니다. 게다가 2026년 3월 10일부터는 노란봉투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원청의 책임을 넓히고 하청 노동자가 떠안던 손해배상의 무게를 개인별로 따지도록 한 법이죠. 그동안 신분의 벽 바깥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작지만 분명한 출구입니다. 그리고 이건 울산만의 갈림길이 아닙니다. 군산이 그랬고 창원이, 광주가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산업에 도시의 운명을 통째로 맡긴 곳이라면 어디든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빌바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본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였고 구조는 누군가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는 우리가 다시 설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도시의 운명을 가른 건 병의 크기가 아니라 무너질 것이냐 다시 일어설 것이냐 하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지금 이대로라면 번 돈은 계속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고 청년은 떠나고 거리는 더 비어갈 겁니다. 하지만 울산의 길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도시가 만든 부가 그 도시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생산은 여기서 하는데 소득은 서울로 출근하는 그 돈줄을 일부라도 지역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둘째, 같은 공장 안에서 신분이 갈리는 원하청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셋째, 자동차 하나에 도시 전체를 거는 단일 산업 의존에서 벗어나 먹고 살 기둥을 여러 개로 늘려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울산은 돈을 못 버는 도시가 아닙니다. 번 돈이 머물지 못하게 설계된 도시입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 번 돈은 그 도시에 머물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울산과 똑같은 일이 지금 여러분 동네에서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울산 다음 차례로 거론되는 또 다른 산업도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곳도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같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동네를 다시 보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 사라는 말 안 들었더니 거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누가 진짜 거지가 됐을까요? 분명히 등기부등본엔 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매달 텅 비어갑니다. 한때 집을 안 산 사람을 비웃던 그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뒤집혔는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다음 차례가 아닌지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잠시 4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안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던 시절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는 값이 거의 공짜에 가까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기준금리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금리도 2%대 중후반에 머물렀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5억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믿기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빚이 무섭지 않던 시절입니다. 이자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르니 빚은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은행 문턱은 낮았고 대출은 술술 나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공포였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못 사면 내일은 더 비싸졌습니다. 한 달만 망설여도 가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 이건 마치 떠나기 직전의 막차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사람들은 몸을 던지듯 그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진 돈으로 모자라면 빌렸습니다. 빌려도 모자라면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걸 끌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영끌이라 불렀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영끌은 부끄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능력의 증표였습니다. 막차에 올라탄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 석자가 찍히던 날 그 안도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막차를 탔다는 안도감입니다. 그러면 그 막차를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바로 벼락거지였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됐다는 조롱이었습니다. 집을 못 산 게 게으름이고 무능이고 시대를 못 읽은 죄가 되던 분위기였습니다. 명절 밥상 위에서도 직장 점심자리에서도 화제는 늘 집이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집이 없냐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샀다는 이유로 어깨를 폈고 누군가는 못 샀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막차에 탄 사람과 놓친 사람. 그 시절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막차가 어디로 가는지 말입니다. 다들 종착지가 부해역이라 믿었습니다. 열차에 오른 것만으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차의 종착지는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막차에 올라탄 사람과 놓친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먼저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4년 전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은 2.5%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에 그대로 묶어둔 수치입니다. 겨우 2%포인트 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숫자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시중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지금은 4%대가 중심입니다. 차주에 따라 5%까지도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돈을 빌렸을 때 매달 내는 이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5억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4년 전이라면 월 이자는 10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지금은 160만 원대입니다. 같은 집, 같은 대출입니다. 그런데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만 1.5배 넘게 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는 말,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영끌족에게는 그 말이 다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이자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월급날 잠깐 찍혔던 숫자가 이자가 빠져나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통장은 그저 거쳐가는 길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자가 2배가 됐다면 그건 집값이 폭락했기 때문일 거라고. 집을 산 사람이 무너진 건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서일 거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5.3입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평균 매매가는 여전히 15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폭락이 아닙니다. 가격만 보면 멀쩡합니다. 오히려 강보합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가격은 그대로인데 왜 산 사람이 더 힘들어진 걸까요?
비밀은 가격이 아니라 거래에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사고 파는 일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작년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148건이었습니다. 그 한 달 전에는 8391건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8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사라진 멈춰버린 시장입니다. 팔려는 사람은 고점을 기억합니다. 손해보고는 못 내놓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대출 규제에 막혀 자금을 못 구합니다. 양쪽이 줄다리기만 하다 시장이 멈춰섰습니다. 그러니 집을 가진 사람은 묘한 처지에 놓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15억짜리 집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매달 이자만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가진 건 있는데 쓸 수가 없고 빠져나가는 건 멈추질 않습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4년 전 거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안 산 사람들, 못 산 사람들입니다. 비웃음을 사고 벼락거지라 불리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를 살거나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없습니다.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여유 있게 시장을 지켜봅니다. 살까 말까 고민할 뿐 쫓기지 않습니다. 급할 게 없는 쪽은 이제 이들입니다. 4년 전 누가 웃었습니까? 막차에 올라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못한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웃고 있습니까? 그때 비웃음을 당하던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매달 이자에 짓눌리고 안 산 사람은 통장에 돈을 쌌습니다. 막차에 탄 사람과 놓친 사람, 그 둘의 처지가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이게 바로 4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역전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단순히 이자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매달 청구서가 세 군데에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정부, 그리고 관리사무소. 분명히 내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세 곳에 돈을 바칩니다. 마치 세입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내 집인데 내가 내 집에 월세를 냅니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에 동시에 냅니다. 이른바 삼중월세입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은행에서 옵니다. 대출 원리금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자만 2배로 뛰었습니다. 매달 통장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정부에서 옵니다. 보유세입니다.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해마다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가 올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서울 공시가격이 평균 18.7% 올랐습니다. 전국으로 봐도 9.16%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따라 오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서초의 한 84제곱미터 단지를 보겠습니다. 작년 보유세가 1,829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855만 원입니다. 1년 만에 56% 넘게 늘었습니다. 1,000만 원이 더 붙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청구서만 두꺼워졌습니다. 세 번째 청구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옵니다. 관리비입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면 관리비도 같이 오릅니다. 매달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빠져나갑니다. 자, 이 세 장의 청구서를 다시 봅시다. 은행, 정부, 관리사무소. 매달 세 군데에 월세를 내는 셈입니다. 내 명의로 된 내 집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서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청구서를 막을 현금이 정작 통장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왜 없을까요? 가진 돈을 전부 집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가계는 자산의 64에서 65%를 부동산 같은 실물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영국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전부 집 한 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에 쥔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집은 있는데 통장은 텅 빈 사람. 우리는 이걸 하우스 푸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하우스 푸어의 다음 단계입니다. 집을 샀다는 사실 하나로 매달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순간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 장의 청구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건 은행 청구서입니다.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면 일이 빠르게 커집니다. 이자를 석 달만 내지 못해도 은행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절차입니다. 어려운 말로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이자가 밀리면 내 동의도 없이 내 집이 강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5년 10월 기준 이렇게 진행 중인 건수가 약 3만 건에 이릅니다. 3만 채의 집이 주인의 손을 떠나는 길목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팔면 되지 않냐고요? 바로 그게 안 됩니다. 집이 강제로 넘어가도 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집을 빼앗기면 적어도 빚은 사라지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매에서 팔린 가격이 갚아야 할 대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은 이미 넘어갔는데 남은 빚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집을 빼앗기고도 빚이 따라오는 사람, 이런 처지를 깡통차주라고 부릅니다. 집을 잃고 빚은 남고 신용까지 무너집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한꺼번에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4년 전 그 막차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집을 산 게 능력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집이 매달 3장의 청구서를 보냅니다. 버티지 못하면 집을 잃고도 빚이 남습니다. 집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빚을 가진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버틸 수 없으면 팔면 됩니다. 청구서가 무거우면 집을 넘기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팔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희망이라던 그 카드마저 이제는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정말 빠져나갈 방법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냥 팔면 되지 않냐고요? 바로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멈춰 있습니다.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매도자는 고점을 기억합니다. 손해보고 넘기긴 싫습니다. 매수자는 대출이 막혔습니다. 살 돈이 없습니다. 여기에 규제가 더해졌습니다. DSR, 내 소득에서 매달 빚 갚는 데 쓰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묶이면서 실수요자의 자금줄마저 끊겼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단 1,148건이었습니다. 한 달 전 8,391건에서 거의 사라진 겁니다. 집을 내놔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출구의 첫 번째 문이 닫힌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길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입니다. 낡은 집이 새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 자산이 불어난다는 기대, 영끌족이 버티는 진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재건축은 로또가 아니었습니다. 청구서였습니다. 이유는 공사비입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 공사비는 평당 1,00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70만 원대입니다. 2년 사이 역대 최고로 뛰었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은 누가 낼까요? 결국 집주인입니다. 일기 신도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분당, 일산 같은 곳입니다. 이곳의 재건축 분담금은 가구당 5억에서 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새 집을 받으려면 그만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자에 짓눌린 사람에게 5억이라는 숫자는 비현실적입니다.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청산입니다. 분담금을 못 내는 원주민은 시세 이하로 보상받고 밀려납니다. 30년 산 동네에서 강제로 떠나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이 가장 무거운 청구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청구서를 막기 위해 사람들은 어디까지 손을 댔을까요? 놀랍게도 노후 자금까지 헐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4년 집을 사려고 퇴직연금을 미리 깬 사람이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금액은 1조 8,395억 원. 2015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의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그걸 깨서 집값과 이자를 메운 겁니다. 더 서늘한 건 그 다음입니다. 중도에 깬 사람의 절반가량이 30대 이하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30대는 그중 61.1%가 주택 구입이 목적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노후를 미리 당겨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버티는 구조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일을 우리보다 먼저 겪은 나라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꺼졌습니다. 그 뒤 30년 가까이 긴 침체에 빠졌습니다.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 부릅니다. 그 바닥에는 인구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을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특히 도쿄 외곽 뉴타운이 상징적입니다. 한때 인기였던 신도시가 늙어갔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을 감당 못한 고령자들이 동네를 떠났습니다. 공동체가 통째로 흩어졌습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한국 일기 신도시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무거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고령화 속도입니다. 한국은 2024년 12월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그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둘째, 가계부채입니다. 우리 가계가 진 빚은 경제 규모에 견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부동산 집중도입니다. 한국 가계재산의 64%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빨리 늙고 빚은 많고 재산은 집에만 쏠려 있습니다. 일본이 겪은 위험을 한국은 더 압축해서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보통 집이 부족하면 값이 오르고 잘 팔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2026년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년 전보다 약 48% 줄어듭니다. 절반 가까이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 공급은 절벽인데 거래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물건은 귀한데 살 돈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끌족이 마주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팔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거래 절벽에 막혀 팔지 못합니다. 이자와 세금에 눌려 버티기도 벅찹니다. 재건축은 청구서로 돌아왔고 노후 자금마저 바닥나고 있습니다. 출구로 보이던 모든 문이 하나씩 닫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집을 가진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멈추면 전세도 금리도 세금도 함께 흔들립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지갑에 닿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빚의 무게가 바뀌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같은 5억 대출이었습니다. 4년 전엔 월 이자 100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은 160만 원대입니다. 집은 그대로입니다.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텅 비어갑니다. 바뀐 건 집값이 아니라 빚의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문장은 이겁니다. 집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감당 못할 빚을 가진 게 문제입니다.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이 가르쳐준 건 다릅니다. 자산은 가진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집도 매달 버티지 못하면 자산이 아닙니다. 그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에 한 가지를 더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입니다. 단,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무엇을 사라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발밑을 스스로 점검하는 세 가지일 뿐입니다. 첫째, 내 소득에서 매달 빚 갚는 데 쓰는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월급에서 원리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숫자로 적어보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한 숫자가 먼저입니다. 둘째, 현금 비상금을 마련해 두십시오. 흔히 6달치 생활비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이자는 통장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버틸 시간을 사는 돈이 바로 비상금입니다. 셋째, 막차 심리를 경계하십시오.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한다는 말, 4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조급함이 가장 무거운 청부서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집이 없으니 남의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듯 무주택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빚의 무게는 전세 보증금으로, 금리로, 세금으로 모두에게 닿습니다. 집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같은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집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감당 못할 빚을 가진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가진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느 쪽이셨나요? 맙차에 올라타셨나요? 아니면 놓치셨나요? 지금은 어느 쪽이 더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